2026년 2월 18일 새벽 경기도 오산 기지 활주로에 서늘한 불이 켜졌습니다. 주한미군 제7공군 소속 F-16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이륙했고 이 전투기들은 서해 상공에서 이틀 동안 무려 100회 이상 출격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은 제안했지만 우리 군이 일본과는 함께 훈련할 수 없다고 버티자 미국 측은 아예 우리 군을 참여시키지 않고 미일 훈련으로만 이 작전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안보보다 반일 감정이 우선이라는 이 믿기지 않는 결정 때문에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훈련에 정작 한국군만 쏙 빠진 채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들이 활보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훈련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 폭격기 B-52까지 4대나 가세했습니다. 이 미군 전력들이 서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자 결국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서로 무기를 조준하며 쫓고 쫓기는 그 아찔한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우발적으로 총알 한 발만 나갔어도 동북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야말로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서늘한 진실을 전하는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일 당장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끔찍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길거리에 나앉아 밥을 굽는 문제지만 안보가 무너지는 건 당장 내 머리 위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진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피로 맺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만약 동맹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한미군이 당장 방을 빼게 된다면 피바람이 부는 한반도에서 우리 일상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구걸하는 평화와 양다리 외교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서늘하고도 참혹한 진실을 완벽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우리 앞마당인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서로를 정조준하며 대치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우리는 알아봐야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계획되어 있던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측은 일본과 동시에 훈련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황당한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며 훈련 내용까지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국가의 안보보다 정치적 정서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미국 측은 그렇다면 한국은 그냥 빠지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미일 연합훈련을 강행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주인 없는 안방에서 한국군은 철저히 배제된 채 미일 군사훈련은 시작되었고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와 F-16 수십 대 그리고 핵무장이 가능한 거대 괴물 B-52 전략 폭격기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미군 전력들과 중국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에서 서로를 정조준하며 대치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우리 정부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허락조차 구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전투기를 띄운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태는 미군의 실수였다며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 동맹국인 미국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뉴스와 언론들은 미군이 공식적인 사과를 전해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접한 주한미군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늦은 밤 긴급 인터뷰를 자청하며 이 모든 보도가 추악한 거짓말임을 직접 반박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비태세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한국군 내부 보고 체계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말이죠. 그 말에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한 적이 없으며 훈련 내용에 대한 공지 또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전달했기에 전혀 사과할 리조차 없다는 냉혹하고도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어이 사과를 받아냈다는 가짜 승리의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감추려 한 비겁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이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언론이 하다 미국에게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동맹의 근간을 스스로 박살낸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싹하고, 아니 정말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낯뜨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과 진영성 합참의장이 그 훈련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비행 경로, 작전 목표 같은 세부 정보를 진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영토 안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 앞바다에서 중국과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뇌부가 그 전모를 완전히 패싱당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치명적인 수준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생각해보시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건 사실 날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맑다고 내일도 맑은 게 아니고 먼 곳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면 결국 내 머리 위에까지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적 망신으로 끝난 이 사과 공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취임 이후 어떤 몽상가적인 방향으로 한국 안보 정책을 이끌어왔는지에 대해 냉정한 시선으로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안규백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3차례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특이한 이력으로는 군복무를 현역이 아닌 방위를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방위가 뭔지 다들 아시죠? 과거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반청에 나가 서류 작업 같은 보조 업무를 하고 집에 퇴근하는 형태의 복무입니다.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거나 실전적인 야전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이라면 그런 이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방위 출신이라는 건 분명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제학에는 전문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가 앉으면 그 조직의 의사결정 품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결국 막대한 전략적 비용을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논리인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삼성 반도체 사업부 총괄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투자 결정, 엔지니어들과의 소통 단절, 중요한 타이밍에서의 판단 착오가 연속으로 이어지며 결국 회사는 망가지게 되겠죠. 국방부도 정확히 이 구조를 띠고 있어요.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방위 출신의 정치인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작전과 동맹협의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안규백이 취임하자마자 내세운 핵심 기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는 낭만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서해 비행금지 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남북 긴장을 낮춰서 대화 여건을 만들겠다는 논리인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의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현실 인식이 완전히 코미디 수준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최근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북한은 이미 남북을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며 완전히 대한민국과의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며 사실상 국가 대 국가로서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완전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경제학의 정수라 불리는 게임이론,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치킨 게임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대의 차량이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며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패자가 되는 이 죽음의 경주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태로운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대는 이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가속 페달만 밟으며 돌진하고 있는데 나 홀로 심리전을 펼치며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꺾을까 생각하며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를 완전히 손절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한가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을 더 포용하고 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친 소리인지 아시나요? 이건 국가 협상력의 완전한 자멸이자 스스로 목을 내주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평화는 결코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동포니 평안히 하며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간의 평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철저한 기브앤테이크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재명이 보여주는 이 굴욕적인 행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국가 간의 외교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빵 셔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는 우리에게 단 한 톨의 양보도 없는데 오직 우리만 일방적으로 쩔쩔매며 굽신거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이자 기본 원리인 인센티브 구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멸 행위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도발을 멈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강경한 대응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남조선 정부가 알아서 무장해제를 해주고 비굴할
정도로 달래주니 그들에게 도발은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발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꼴인 거죠. 실제로 최근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직접 대놓고 던진 경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한국군 스스로 자신의 팔다리를 결박하여 대비태세를 제약하는 자해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다시 설정되는 순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한미연합군의 핵심 정찰 자산들은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할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이 그 즉시 마비되는 거예요. 결국 안그백과 이재명이 내세우는 그 허울뿐인 가짜 평화 기조가 한미 동맹의 심장이자 최후의 보루인 연합 대비태세를 우리 손으로 직접 박살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번 9.19 군사합의 복원 기조가 최근 서해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 그리고 이어진 사과 번복 총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군을 빼고 일본과 대규모 훈련을 강행한 것은 단순히 소통의 실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보기에 안보의 기본조차 망각한 한국 정부가 실효성 없는 군사합의 복원에만 매달리며 주한미군의 작전 자율성까지 제약하려 들자 그에 대한 전략적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언론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궤변을 들어놓으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정면으로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무능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안보 공백이었을까요?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훈련 양까지 줄이며 대한민국 국방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기분,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빈자리가 지속될수록 한미동맹의 균열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 사이가 아닙니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상호방위 조약으로 70년 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 맺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2026년 그 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절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시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통해 아주 서늘한 교훈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과거 일본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게 누구였나요? 다름 아닌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우리는 기적 같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직후 미군은 텅 빈 남한 땅에 들어와 붉은 공산주의 세력의 끔찍한 야욕을 온몸으로 막아주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불과 1년 뒤인 1949년 미군의 주력 전투부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극소수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둔 채 실질적인 방어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전 세계를 향해 치명적인 방어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에치스 9이었죠.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절대 방어선을 그었는데 경악스럽게도 대한민국과 대만을 쏙 빼버린 겁니다. 이 선 밖에 있는 나라는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유엔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사실상 한반도를 미국의 직접적인 보호막 밖으로 무참히 내던져버린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에치스 9이 북한 남침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호시탐탐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기회만을 노리던 북한의 김일성이 미국의 발표를 듣는 순간 드디어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고 착각을 했으니까요. 미군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남한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을 그은 지 5개월 만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군이 방어선을 거두고 떠난 텅 빈 남한 땅을 향해 거대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자비하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우리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전쟁 발발 불과 한 달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짓밟히고 한반도의 가장 끝자락인 부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부산까지 밀린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질지도 모르는 숨막히는 절망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처절한 벼랑 끝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군과 유엔군이 막대한 피를 흘리며 참전해 주었고 9월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결행되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했던 이 불가능한 작전이 단숨에 적의 허리를 완벽하게 끊어내면서 우리는 기적처럼 전세를 뒤집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참혹했던 3년의 전쟁 동안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 전사자만 무려 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국의 낯선 땅에서 붉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목숨을 기꺼이 던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만 명의 숭고한 피와 목숨을 담보로 세워진 이 거대하고도 묵직한 안보의 기둥 덕분에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우리를 2번이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의 좌파 정부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어떤가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며 자주국방을 외치고 반미운동까지 하며 친중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제정신의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거대한 해구산을 씌워준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강력하고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수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미국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 공조 없이는 오늘날의 번영은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영원할 것만 같았던 PA 혈맹에 금이 가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새 국가 방위 전략 NDS를 보면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온 동맹의 은혜를 잊고 우리 작전까지 방해하며 북한과 중국 눈치나 보는 양다리 외교를 하겠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막아내라. 우리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데 써야겠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그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바로 동북아의 거대한 위협인 중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일 서해 훈련이 이제부터 우리를 배제하고 중국 견제로 돌아서겠다는 미국의 차가운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과 좌파 정치권은 대체 뭘 하고 있나요? 안보 따윈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업과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만 생성해내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에게 붙어서 친중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가끔의 이 행태를 보면 정말 치가 떨리지 않으신가요? 참으로 배은망덕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맨커 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설립 목적을 바꾼다고요. 주한미군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억제라는 낡은 명분만으로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과 거대한 전력 규모를 썩히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목표를 놓고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황금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1000km 남짓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중국의 심장부에 이토록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미군 기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현재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쿼드와 오커스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촘촘하게 엮어 인도와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한반도는 이 거대한 그물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동쪽 해안선을 막아서고 필리핀과 호주가 남중국해의 길목을 차단할 때 북쪽의 관문을 틀어지어야 할 유일한 꼭지점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꼭지점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미국이 공들여 쌓아온 포위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이 결정적인 포위망에서 이탈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국은 포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협조가 없다면 차라리 가차없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며 우리를 패싱하기 시작할 거예요. 부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서해 사건이야말로 주한미군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광역 투사 전력으로 그 임무가 전환되고 있다는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한국이 협조와 비협조 사이의 그 애매한 경계에서 박쥐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피를 나눈 혈맹이 아니라 언제든 패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소모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0%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산업들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에 참혹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하나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만으로도 중국은 무자비한 한한령을 내렸고 우리 유통기업들은 거대 시장 중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황금알을 낳던 제주도 면세점들이 통째로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죠. 당시 롯데마트가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으며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만 한국은행 추산으로 무려 8조 원이 넘었습니다. 현대차의 현지 공장 가동률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수조 원에 달하던 관광 수입은 단 1년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고작 사드 미사일 시스템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주한미군이 서해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직접 대치하는 고강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느끼는 위협의 수위는 과거 사드 사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하게 치솟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 고작 1000km 떨어진 앞바다 위로 미국의 거대 괴물 B-52 폭격기가 보란듯이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머리 위로 폭격기가 날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 미국과 동맹을 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며 빵 셔틀인 이재명을 압박하는 강도는 아마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트래테직 스퀴즈, 전략적 옥죄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능한 외교의 대가로 미국도 중국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한 채 양쪽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비참하게 짓눌려 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미국의 뜻에 따라 서해에서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그 즉시 중국의 무자비한 보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을 향한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은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결국 외교적 실책을 거듭한 좌파 정치권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 즉 나가리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을 과연 이재명이 할까요?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중국 눈치를 보느라 미군의 훈련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미국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닌 레드팀으로 확정 지을 겁니다. 보복 관세는 더욱 하늘을 찌를 것이고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나 강력한 통상 압박으로 응징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핵심 장비인 최첨단 노광 장비 EUV 없이 단 하루라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산산조각 찢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 없는 진퇴양난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분명 중국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70년간 지켜왔던 신뢰를 걷어차고 친중 노선으로 한미동맹이 박살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참혹한 도미노 현상이 생길지 그 마지막 동창역인 주한미군 철수와 전쟁까지 단계별로 해부해보겠습니다. 심장이 떨릴 만큼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서늘한 진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질식을 통한 강제적 안보 파산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군의 정당한 훈련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미국으로부터 완벽한 매드팀으로 낙인찍히는 순간을 가정해 보십시오. 미국은 이제 우리를 지켜줘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가해질 결정적인 보복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청구서입니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내라는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돈이 없어 무너질 때까지 방위비 압박 수위를 높여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경제적 밀어내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위비 폭탄을 휘청이며 국가재정이 바닥나고 경제가 뿌리째 뽑히는 동안 바로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에 100% 화답하며 안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며 오히려 일본을 동북아 경제의 독보적인 중심지로 밀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방위비를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순간 전 세계 자본시장은 대한민국의 사망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군 보호막의 붕괴는 곧 투자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안보라는 담보가 사라진 땅에서 자본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캐피털 플라이트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선택 가치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확정된 파국이 됩니다. 투자가 멈추고 일자리가 증발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시장에서 통째로 퇴출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스스로 걷어찬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도미노의 방아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복관세의 철퇴와 반도체 공급망의 도미노 붕괴입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공정위가 무리한 규제에 칼날을 들이대며 사실상 미국 자본을 공격했던 사태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동맹이라 말하면서 자국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겉도는 행태를 과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겠습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FAFO 원칙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같은 강력한 법령에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합법적인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공포는 따로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화학 소재 공급망,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툴까지 이 모든 핵심 자산은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22년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을 때 화웨이가 고작 7나노 칩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는 순간 이를 대신할 대체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대다수의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 기업들이 모두 떠난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낼 기업들이 사라지면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민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그 즉시 국가 파산 시나리오로 직결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은 과거 베네수엘라처럼 그 가치를 잃고 순식간에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나중에 미국의 도움이라도 받으며 살아날 기회라도 얻었지만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우리를 도와줄 국가는 이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를 저버린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두 번째 참혹한 경제적 파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붕괴와 이어지는 환율 폭등, 그리고 원화 가치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퍼지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어 탈출하는 것이죠.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루블화 가치는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안보 우산이 찢어졌다는 인식만으로도 자본이 빠져나가는 대규모 자본 이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핵 위기,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영평도 포격,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수조 원의 주식을 순식간에 팔아치우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이탈이 현실화되면 환율은 1,700원을 넘어 순식간에 2,000원을 돌파하며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2,000원에 도달하면 수입 에너지 비용은 즉시 30% 이상 폭등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은 물론 밥상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치솟으며 서민 경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일 겁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동맹이라도 되어 있었고 IMF가 구제금융이라는 인공호흡기라도 달아주었지만 동맹을 배신하고 양다리를 거치다 버림받은 나라에게는 그 어떤 구제금융의 손길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국의 잔혹한 경제보복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현 정권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의 굽실거릴수록 중국은 오히려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악랄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보호해줄 방패는 존재하지 않고 끈떨어진 연신세인데 기댈 곳이라고는 공산국가인 중국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찔찐인 중국에게 두들겨 맞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대기업 하청망을 통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소기업 수출 물량의 30%가량이 단숨에 끊기게 될 겁니다. 수십만 명의 소중한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동시에 무디스와 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안보 위기와 한미일 공조의 붕괴를 이유로 현재 AA2 수준인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순식간에 B등급 아래로 가차없이 끌어내릴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단 한 단계만 내려가도 삼성과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내야 하는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게 됩니다. 규정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기계적으로 던지고 떠나야만 하며 한나라
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미친 듯이 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이자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얹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추락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코스피의 대폭락과 뼈아픈 경제적 빈곤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평화와 양다리 외교의 대가로 우리가 마주할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가장 공포스러운 결말, 바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실제 전쟁의 발발입니다. 동맹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최후의 단계까지 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이 감축됐을 때 당시 정부는 충격 속에 독자 방위 역량을 키웠지만 지금 우리는 스스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미군을 쫓아냈다가 중국에게 영토와 어장을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30년 만에 다시 동맹을 구걸하는 필리핀의 뼈아픈 교훈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영토 일부를 뺏기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그 순간 휴전선을 지키던 미국의 인계철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상황을 가장 기뻐하며 피해 파티를 준비할 자는 누굴까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겠죠. 이미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선포한 북한은 미국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남한을 보며 군침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국가 생존의 단위에서 최악의 형태로 터지는 겁니다. 미국이 빠졌으니 남한을 쳐도 보복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넘어 전면전의 카드를 거리낌 없이 꺼내들게 되겠죠. 미군의 전략 핵무기가 두려워 숨죽이던 북한은 이제 핵 협박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핵 공갈 앞에 무릎 꿇고 피땀 흘려 이룬 국부를 통째로 상납하거나 아니면 서울 한복판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실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퇴직연금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본이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시장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70년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얄팍한 양다리 외교와 구걸하는 평화가 불러올 참혹한 전쟁의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미군이 방어선을 거두고 한반도를 떠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비극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으니까요. 만약 북한이 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미군은 이미 철수했고 안보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의 정치인이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는 군면제를 받은 이재명입니다. 현장에선 경고 사격조차 금지당한 채 오직 입으로 평화만 외치고 있을 거고요. 우리 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쳤는데 과연 적의 탱크 앞에서 목숨 걸고 총을 들 군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아마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나라를 잃어도 우리를 도와줄 국가가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중 노선을 타며 굽실거린들 중국이 과연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느껴지시나요?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혹한 시나리오가 그저 공포로만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도미노를 단숨에 멈추고 다시 세계의 정점에 설 수 있는 확실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최근 전한길 선생님과 이준석의 토론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과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재명 강점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를 동력 삼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화의 끝에는 윤 어게인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5대 엔진을 힘차게 돌려 K-펜타곤을 완성시킬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날카롭고 오싹한 진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